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돈 거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는 전과를 갖고 있는데 이 과거 본인의 전과와 관련해서 이건 표적 사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는데 표적 사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총리 후보자의 해명부터 좀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전해드린 바도 있었고요.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총리 후보자의 출근길에 취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명이 나왔습니다. 제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했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억울하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시는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이 의혹에 납득을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과거 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 상환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갚으라는 소리 안 하고 돈을 빌린 사람도 갚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과거 불법 정치자금 유죄 선고받은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표적 사정이다라고 밝혔어요. 자, 검찰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그러면 이게 뭐 억울하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 말인가요? 저도 지금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원래 이틀 정도 하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좀 3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 보면은 무슨 재산 과다형 비리가 아니고 특이하게 채무 과다형 비리예요. 채무 과다형 비리. 네, 그러니까 빌렸던 돈을 또 빌려가지고 갚고 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 재산이 늘어온 그런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의 관계가 보통은 단절되는데 그런 사건 이후에는 단절되지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면서 무슨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외 유학 갔을 때의 생활비도 제공을 하면서 또 최근까지도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또 후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이 된 2020년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그 세비로 받은 수익 그런 부분은 한 5억 정도인데 사실 이 5억 되는 부분을 다 지출을 하고도 자기의 재산이 한 8억 정도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재산 증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지금 과거에 정치자금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하지만 전혀 본질과 다른 그에 사건이다.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최근까지의 김민석 후보의 재산 관계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또 그에 더해서 아빠 찬스 같은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야당에서 보기에는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서 과거 본인이 처벌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식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총리 후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은 이겁니다.
2008년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겁니다. 대법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됐어요. 후원자 문모, 대학 동창 박모, 후원회장 강모에게 4억 7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대법에서도 이건 불법 자금이다, 불법 정치 자금이다 라고 인정됐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거죠. 추징금 7억 2천만 원에 벌금 6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옛날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 일국의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이해될 만한 해명을 많은 국민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제 과거 유죄로 처벌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표적 사정이다, 담당 검사든 다 불러라 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억울하다, 표적 사정, 억울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적 사정이다. 그게 뭐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2008년도 사건인데요. 2008년도에 그 김민석 후보자가 뭘 주장했느냐? 이거는 내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생활비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모두 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정치자금이다. 해가지고 그 형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았는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억울하다,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사실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저랑 김진 앵커랑 그 똑같이 네. 빵집 가가지고 둘이 다 빵을 갖다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꼭 집어가지고 아 너는 빵 훔쳐 먹게 생겼으니까 너만 기소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표적 사정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억울하다. 왜 억울하느냐? 김진은 잘생겼으니까 빼주고 나는 빵 훔쳐 먹게 생겼으니까 나만 기소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 말고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자금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꼭 집어가지고 나만 기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받았는데 더군다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신 김민석 후보자가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얼토당토 않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을 안 받고 저런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게 다 유죄로 인정됐는데 표적 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아니 차라리 대법원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더군다나 이 사건을 갖다 봤더니 1심에서는요 실형이 나왔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형이 벌금 600만 원으로 대폭 깎여집니다. 왜 깎여지느냐? 만약에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이 돼요. 근데 벌금형이 되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5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원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었지만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계속 그 1심이 유지가 됐을 텐데 정치인인데 피선거권이 10년씩이나 박탈되는 것은 그건 조금 가혹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깎아준다. 이렇게 혜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민석 후보자는요. 2008년도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2002년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모 재벌 기업으로부터 그때도 2억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법에서 유죄 나왔어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고요. 그럼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유죄까지 확정, 대법까지 처벌된 게 두 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벌금 600만 원으로 대폭 깎아주고 대법원에서도 아예 그거 인정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벌금형으로 돼서 그래서 5년 뒤에 피선거권 박탈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2번씩이나 더 하고 계신데 저런 식의 변명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건 지난 일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계약서를 썼는지 그 계약서대로 이자 같은 게 꼬박꼬박 그 다 지불이 됐는지 그다음에 변제 기간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미국 변호사답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법에서 유죄로 선고받고 표적 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이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 선고받고 옥살이 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런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제자리 찾을 때다라며
사면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일주일도 안 돼서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총리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측근이었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고 유죄를 억울한 옥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으니 빨리 사면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입니다. 수감 중인 조국을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사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건건이 다 다릅니다. 조국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런데 이 대법에서 유죄가 난 것도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 사법 시스템과 관련돼서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와 관련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의 선고 결과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에 1억 4천의 사적 채무 관계를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정치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건까지 연결시켜서 내가 그렇게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건 설명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올린 거는 2008년의 사건이 아니라 2002년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아마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2억 원가량의 SK 정치 자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서울시장 선거다 보니까 개인의 후원 계좌가 있고 중앙당의 후원 계좌가 있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그게 정치 자금으로 들어와서 처리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가 와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당시는 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대선 자금 수사가 검찰로부터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주요 기업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줄줄이 불려와서 조사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돼서 같이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정치 자금으로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회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본인이 알고도 이게 회계 처리되지 않는 불법 자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도 행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2002년의 내용을 오늘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사정을 보면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 2억 원가량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도 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만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논란은 지금 이 강모 씨와 관련해서 2008년에 정치자금 유죄를 확정받은 건데 그건 그럼 표적 사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요. 그 부분도 일단 그거 역시 표적 사정이다라고 언급은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 내용은 추가적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역시도 보면 이 뭐 강모 씨하고 또 다른 대학 동창을 통해서 한 7억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건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의원이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 처리 관행에 있어서 굳이 자금을 뒤로 숨겨서 정치자금으로 쓰일 목적의 돈을 영수 처리 안 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1억 4천 문제도 더군다나 내가 과거에 2번이나 정치자금 문제로 그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차용증도 쓰고 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몰아서 갚고 대출받아서 갚고 못 갚은 부분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사적 채무로 정확히 신고돼 있고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취지인 거죠. 아마 이게 이 당시 표적 사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 설명, 2008년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지금 2020년, 25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돈 거래가 내가 이러한 사정을 겪어왔는데 이걸 불법 정치자금으로서 1억 4천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이걸 모른 채 하고 그렇게 받아놓은 돈을 사적 채무로 신고하고 그랬겠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적 대출은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변하기 위한 전체적인 설명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설사 총리 후보자의 얘기대로 표적 사정의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유죄가 무죄가 되진 않습니다. 당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라는 그 강 씨에게 갚지 않은 채무를 왜 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는 뭐 충분치 않다라는 게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도 짚어주신 대목 같아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그 강모 씨가 작년까지 후원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의원 후원의 대표자 등록 변경 자료를 보면 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서 유죄가 선고됐던 그 사건에 그 정치자금 제공자인 강모 씨가 작년까지 후원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유학 시절 생활비 명목 2억 5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바 있죠. 강모 씨는 4천만 원, 이모 씨는 1천만 원, 이외에 지인 9명이 9천만 원 돈을 빌리고 갚을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과연 이자는 꼬박꼬박 냈는지, 갚을 의사는 있는지, 왜 빌려준 사람들은 갚으라는 독촉조차 안 하는지 이게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의혹이 제기된 게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강 씨가 자금 저수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 자금 저수지가 강 씨가 아니냐? 이거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돈의 진짜 주인부터 소명해야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승민 최고님, 이게 갚아오긴 했습니까? 갚을 이자는 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왜 갚으라는 독촉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최소한 해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께서 이틀 전에 올렸던 그 네네. SNS 글을 보시면 3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뭐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 자체를 좀 연장한 상태였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전액 상환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채무 역시도 공적 채무, 그러니까 뭐 추징금이라든지 그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공적 채무가 좀 갚는 데 우선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적 채무 역시도 다 갚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 갚았다? 네. 그럼 강 씨에게 빌린 저 4천만 원도 다 갚았다는 겁니까? 사적 채무가 있었는데 전액 상환했다라고 하면 저는 사적 채무 역시도 강 씨의 돈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전액 상환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 강 씨와 관련해서 저는 인터뷰를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이 강 씨가 왜 그 이제 만기가 다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상환을 하기로 했던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공식적인 정확한 입장은 좀 더 청문회 때 봐야 알겠지만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그 상환 만기가 지났음에도 그 부분을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차용증을 썼을 거고 차용증을 썼고 그 기간이 지났으나 그 사이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개인적으로 좀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왜 여러 명으로부터 뭐 1,000만 원씩 빌렸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역시도 아마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 채무 금액을 쪼개서 이제 빌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야인 시절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속사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그 채무, 사적인 채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반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차용증을 다 썼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언제 갚겠다라는 정도의 서로 간의 양해와 약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검은 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 누가 어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데 그 돈 빌리는 것도 누가 다 보게 하고 차용증도 다 쓰게 하고 심지어 불법 정치자금인데 이자를 갚았다? 사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몰래 받아야 정상인 것이지 이렇게 만천하의 채무 관계가 공개가 되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라는 점이 또 공개가 되고 이자를 상환했다라고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전액 사적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예. 이것이 지나치게 일종의 뭐 대장동 저수지설처럼 소설식으로 뭐 저수지 자금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갚았다. 대출을 받아서 다 갚았다라는 해명은 박성민 최고처 언급해 준 것처럼 밝혔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 돈이 다 갚게 된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건 좀 청문회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논란이 제기되고 갚았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언제 갚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함께 보시죠. 순자산이 7억 3,587만 원 증가했다. 자산은 2억 497만 원 증가했습니다. 채무가 5억 3,092만 원 줄었습니다. 논란은 국회의원 세비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연 1억 5,996만 원. 계산을 해보면 주진우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비를 다 합쳐보면 5억 1천만 원 정도 번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을 텐데 아들의 국제고 3학년, 코넬대 유학비, 집 월세에 앞서 말했던 벌금에 이 사적 채무에 집 월세에 이자도 냈는데 호텔 경제론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억 1천만 원을 벌었는데 앞에 보면 7억 얼마의 재산 증식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곽태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된 이후에 5억의 수입이 있어요. 세비로. 그런데 원래 채무가 5억 몇 천만 원 있다가 지금 플러스 2억이 됐단 말이에요, 재산이. 그러면 재산이 8억이 는 거예요. 5억 수입을 받았는데 재산은 8억이 는 겁니다. 근데 그 5억을 받았던 그 세비마저도 다른 곳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 채무 갚는 데 쓰였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8억이라는 돈의 출처가 과연 어디냐 이런 것은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1억 4천만 원 이걸 1천만 원씩 나눴단 말이에요.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모 씨라는 분한테 정당하게 돈을 빌렸으면 만약에 그분하고 관련돼서 돈을 빌렸으면 1억 4천만 원 빌려서 이자를 갚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같은 날 1천만 원씩 10명한테 빌린 걸로 돼 있어요. 과연 그 차용이 정당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계좌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자를 지급했으면 이자 지급에 대한 계좌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쪼갰을까 하는 게 김민석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잖아요. 네. 수사를 받아보고 재판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계좌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되는 부분은 빌렸던 돈이 과연 정상적으로 빌린 것이 맞느냐,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것을 차용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그런 전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이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항상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채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김민석 후보의 전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 분이 과연 일국의 그 행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능력까지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국회의원이 세비 말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5억을 벌어서 6억의 추징금을 내고서도 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 의원은 이 외에도 이 아들 유학비 등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비 외에 강연비나 행사비, 조의금, 기타 소득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증빙 가능하면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더니 2020년에 김민석 후보자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채가 12억 4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 그 재산은 얼마냐? 마이너스 5.8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 마이너스 3.7억으로 줄어요. 2억 1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엔 마이너스 2.65로 줄다가 2023년에는 마이너스 1천만 원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거쳐가지고 네. 2020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었던 분이 2025년에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돼가지고 1억 5천만 원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확 늘어났다는 건데 그 사이에 세비 뭐 얼마 정도 받았다라고 제가 그 굉장히 기억나는 게 이준석 의원이 계속 마이너스 몇 선 이러다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뭘 올렸느냐. 내가 국회의원 되니까 내 통장에 세비 같은 돈이 찍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였나 봤더니 1,0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900 몇십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어떻게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질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만약에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지금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비싼 대학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년에 등록금이 6만 6천 불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아주 그냥 좋은 국제고등학교 다녔던데 그런데도 1년에 등록금만 몇 천만 원이란 말이죠. 아들 학비만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7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행사비, 뭐 부조금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될 수가 있나? 어쨌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좀 똑바로 증빙을 갖다가 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빨리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5억을 벌었다라는 것도 이 생활비 등을 안 쓰고 세비를 고스란히 다 모았을 때에 가능한 금액인데 5억을 벌어서 6억의 추징금을 내고도 재산이 증가됐고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행사비나 부조금으로는. 이라는 게 지금 야권이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 정도 설명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 차이가 크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5년간 세비 수익이 5억 가까이 되고 기타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타 소득은 말씀하신 부조금 같은 거예요. 집안에 대소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김민석 의원 정도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영향력을 보면 꽤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지금 상세하게 밝힐 단계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1억 4천의 채무, 추징금을 갚을 정도의 변제력이 생긴 거죠. 5년 동안.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 학비요? 전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러면 전 배우자 계좌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 학비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후원하는 누군가가 돈을 줬더라는 그런 풍문이라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일단 증거나 풍문이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뭐 재산 내역 보니까 2억밖에 안 되는 재산에 어떻게 미국 대학을 보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김민석 후보를 흠집내고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을 자꾸 만들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해명해 가고 있고 뭐 완벽한 해명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10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해명을 해서 내역 증빙까지 다 맞춰야 된다면 그런 정도의 이 그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게 검증이라고 한다면 2022년에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공직과 이 대형 로펌을 오가면서 두 차례 걸쳐 합의 5년 같은 거지만 20억 가량 됩니다. 그게 이제 정당한 대가였고 자문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밝혀달라고 하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아무 소명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얘기하는 이 정당한 어떤 자금의 수익과 뭐 이 진보에는 기준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같이 세워놓고
위선을 얘기하고 그럴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때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제기되고 있는 2억 4천 재산 내역에서 채무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정말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 총리를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인지 좀 냉정하게 살펴볼 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해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그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건 이례적이지 않은데 지금 아까 박성민 전 최고께서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소개해 주셨는데 돈을 갚았다, 사적 채무를. 근데 그 시점이 지금까지 계속 안 갚아오다가 총리로 지명된 직후에 지금 갚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안 갚고 계속 쓰려는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왜 그 강모 씨와의 계속 자금 거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총리 후보자에게서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강모 씨라던가 어떤 사적 채무가 왜 발생을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금융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총리 후보자가 되셨고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최근엔 또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셨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야인 생활이 굉장히 길었던 개인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어떤 이분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거나 추가적인 채무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인이 야인 시절일 때 이제 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갚는 과정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간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그렇다면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갚은 것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때 저는 명확하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리라 봅니다. 그 돈을 갚은 시점에 대해서 왜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와 별개로 총리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안 갚을 거 아니었겠느냐? 이건 역시도 굉장히 가정적인 질문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돈을 빌린 시점과 돈을 갚은 시점 사이에 어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차용증이 명확하게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인의 채무 변제 의지가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 때 이 후보자의 직접적인 해명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총리 후보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도 박 최고와 우리 또 조기현 변호사 두 분도 언급을 해주셨군요.